그 건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안홍석입니다. 우선 제목이 사실 우리 그 사고 예방, 재해 예방의 대책이 중대재해용하고 일반재해용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정부 정책이 이제 사망자, 특히 중대재해 예방에 맞춰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중대재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한정해서 좀 붙이게 됐는데요. 우리 건설 사고는 아시다시피 전체 사고 사망자의 항상 절반 정도인데 사실 제조업보다 10배 정도 사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2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드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 슬라이드도 원래는 한 26장 정도에서 제가 되려 한 34장 정도로 늘려와서 이 자리에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슬라이드를 삽입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 눈으로 보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건설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역시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기존에 봤던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람마다 입장에 가지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 관점이 생기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우리는 누구나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입장에 따라서 관점이 생기고 관점에 따라서 결론은 자동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는 특히 사고의 경우는 보통 서너 단계 나누지만은 제가 분석한 건설 사고 요인은 10단계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면 이제 각 대책마다 차원과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너무 섞어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기존의 노력과 성과하고 왜 성과가 없었는지 하고 4차 산업기술이 과연 이런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로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하고요. 먼저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생명지키기란으로 이제 2017년도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동영상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건설 사고에 가장 획기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데 발주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정수반의 발주자 알 리가 없죠. 사실은 이런 것도 제가 그동안 30년 이상 노력한 결과 여기서 이제 건설하는 데 혁신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이런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기존의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는 이 대책을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이전하고 이후.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아직 아까 발주자라는 개념이 들어왔지만 제도에 제대로 정착이 못 됐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기존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 시도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행형이죠. 자,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보면 사실 심각성을 보시면 위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국민생명지키기 제작 2016년에 499명에서 작년에 458명. 가까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로 줄질 않았는데 더 심각한 거는 사고 사망률은 작년에 2.0까지 되려 늘었는데요. 이 사고 사망률 2.0은 실제로 하면 4.0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설 근로자 수가 거의 실제보다 한 2배 정도 많이 산정되다 보니까 재해율이 반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설업은 변함없이 전체 사고 사망자의 50%인데 근로자 수로는 7%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 규모별로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120억 미만이 무려 8할에 가깝습니다. 8할에요. 그래서 과연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에 과연 4차 산업 기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 이제 관심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그 사고 사망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따로 없다는 거죠.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증명하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면도 고용부나 공단에는 건설하는 있는 조직마저 해체되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 관리에서도 안전 조직이 선행하는데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사망 사고를 줄이려면 그 안에 중상해, 경상해가 있고 아차사고, 위험사고 이렇게 많은 기층이 있는데 우리는 빙산에 보이는 꼭대기만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대책들이 우리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 사망지 특성에서도 보면 건설업은 세계 각국이 항상 추락이 절반입니다. 근데 추락은 사실은 고도의 뭐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그 하이테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재래형인데 이건 기술 부족 문제가 아니고 기본과 원칙의 문제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하고 비교해서 영국의 사례를 좀 보시면 그 영국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노력한 만큼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 최근에 1.6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은 사고 사망 10만인 일입니다. 우리보다 단위가 하나 낮습니다. 단위가 하나 낮습니다. 근데 줄여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94년에 건설안전법을 시작으로 해서 2007년에 전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또 한 번 개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건설업 근로자 수가 약 280여 명, 300만 명 되는데 사망자 수는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150만 명에 500여 명, 450명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노력만 해도 효과가 없는 과연 근본 원인이 뭔가? 그에 대한 성찰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서울타워 보이시겠지만 착공한 날부터 준공하는 날까지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갖고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물속에는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설업의 특성들, 특히 일시성하고 이동성, 한시성들이 잡을 수 없는 대책을 일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최고 의사결정이 발주자가 의사결정을 배제되어 와서 그거를 27년도에 제대로 바로 세우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제조공장 건설 현장은 소유주가 발주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발주자한테 제대로 책임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크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도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제조업이나 다른 사람들 도급하고 건설업의 도급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급자는 전 과정에서 발주자부터 모든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더 상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외국의 경우는 건설업에는 다 따로 내갖고 건설업을 따로 다루는데 우리는 제조업 도급하고 싸잡아가지고 얼버무려가지고 전혀라기보다는 그 전부 개정의 실효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자, 우리가 건설공사, 건축공사는 이런 식의 기획부터 굉장히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고 발주자로부터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 산업법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영국의 그 공장법에서 태생이다 보니까 금기법에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와 사업자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정제를 성립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를 다루는 수준의 그 계약관계를 출발한 겁니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공사안전으로 최근에 산업법이 뭐 발주자청 여러 가지 확장은 됐지만 여전히 이 밖에 있는 영역들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도 공사안전을 범위를 확장을 했지만 여전히 이 나머지 부분의 영역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도와 노력의 한계죠. 자, 사고 원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게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데는 기획 발주 단계부터 발주자 위에 공공공사 같은 기재부나 정부 부처까지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로자하고 사업주 차원의 대책으로 대부분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고의 원인, 사고를 예방하려면 저 끝에 있는 상류 단계 원인부터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 물류 사고가 대표적인 전형이 되겠습니다. 현장의 불완전한 상태를 잡으려는 노력은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부질없다기보다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만 효력이 있는 그런 대책을 우리는 계속 답습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제도나 정책의 그 문제점들이나 한계성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내가 자세하게 대처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럽니다. 그 산안법에서는 제도 공작용의 틀을 탈피하지 못해서 감리자나 설계자, 발주자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건설진흥법이나 건설 관련 법령에서도 그 미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이유 때문에 발주자를 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하의 모든 대책들이 사실 실효성이 없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통계가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보여야 돼. 자, 그리고 중대재해법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취지는 굉장히 고매하고 좋은데 경영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그 결정적인 조항 하나 때문에 모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물론 굉장히 관심을 끄는 데는 기여를 했습니다. 사장이 관심을 갖게 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또는 이해준하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을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 사업주가 안전 담당자를 선임해갖고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중대재해법 전체를 무력화시킨 최악의 문구입니다. 그리고 부채합정 산재 사망사고 대책도 이제 여기에서도 아직 우리 기존의 그 산안법원 쪽의 대책은 기존의 대책을 크게 탈피를 못하고 있고요. 그 현장의 안전수준, 공사 착수전에 결정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우리가 일본의 노동안전인증법을 상당히 많이 참조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목적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빼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업법의 목적은 자꾸 간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이 매우 미약합니다. 계속 현장에 가서 귀찮게만 하는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의 불만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도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는데 안전조직 관련 계획서 교육 점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원화돼서 현장의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새로운 걸 고치기 전에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이행성, 작동성부터 먼저 제대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게 먼저인데 그런 부분 소홀하면서 자꾸 새로운 걸 덧붙이는 쪽에 우리는 익숙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국토부에서 건설안전 특별법까지 발의를 하게 됐고요. 우리 학회에서는 이 기본 밑그림을 제공했는데 여전히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조금 반응이 미흡한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기존의 그 대책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규제하고 규제한 벌칙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거, 현장 점검과 감독으로 또는 안전관리자만 증언함.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초미의 관심사는 현대 HDC 삼성 한전 부지에 짓는 거 있죠. 그런 공사는 수천억이면요. 공사 초기에 안전관리자만 여러 명을 선임해야 되는데 공사 초기에 한 명을 줄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공사 초기에 공사팀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그 다음에 전담을 고집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비를 아무리 2%를 준들 직접 공사비가 부족한데 안전이 확보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선행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장과 직원의 생각이 다르다든가, 우리 건설업체 사장의 생각들을 우리가 충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넘어갔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이제 사고 예방 원칙이 아직 좀 구현에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껴지고요. 결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안전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안전을 맨 처음에 배울 때 안전은 생산과 분리될 수 없고 안전은 일체라고 배웠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 빌트인 세이프티가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을 안전 전문가나 안전 관리자 역할로 분리시켜 오다 보니까 현장 공사팀의 안전이 우리가 산안법 40년째 됐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나아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건설사는 좀 나아졌죠. 그래서 궁극적인 건 공사팀, 자율안전 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었던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진단하고 싶고요. 근데 결국 이제 마음가짐이 문제인데 마음이 바쁘면 마음이 없어지죠. 우리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게 안전의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유럽의 경우는 벌써 92년도, 그리고 영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94년도에 건설안전, 우리가 건설안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96년부터 최근까지 줄기차게 바꾸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국토부, 고용부가 다 비켜갔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도에도 중장기적 차원의 건설안 안전관리 확보 방안 같은 게 뭐냐면요.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바꾸라고 했어요. 야, 건설업은 안전관리 체제가 안 맞으면 바꿔. 두 부서가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에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 안 돼서 급기야는 이제 우리 국정수반을 통해서 2017년도에 그 숙제를 각 부처에 전달한 겁니다. 전달했는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영국의 CDM처럼 그 안전 책임의 원칙이 아직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고 있고, 지금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잡아가는 마지막 이제 진통기에 있는 것으로 저는 진단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제가 그동안 노력하면서 정말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산하의 약 300여 개 공공기관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도로공사 이런 데가 안전 수준이 최근 3년 동안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이냐? 법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이전부터 있었던 공공기관 안전관리 방안하고 안전관리 지침인데, 거기 보시면 해당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LH나 도로공사 같은 데도 사고 사망자가 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는 법도 아닌 지침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들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진법이나 산안법의 천여 개 조항보다도 이 한 줄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안전을 하면서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장치를 못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그 사망사고 난데 임원을 문책을 안 하니까,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공기관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 문책 규정까지 작년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민간이나 사업의 아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얘기하는 벌칙은 아직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4차 산업기술의 이제 적용성으로 넘어가 보면은 4차 산업기술 현장의 모든 곳에 다 쓰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때는 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진흥법 이런 등에 이제 촉진하는 대책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공사 금액 제한이 있고 공공건설의 제한적이라는 이제 한계가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느냐? 우리 사고 발생 메커니즘이나 원칙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 안전관리는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이니의 1939년도부터 50년까지 이제 하이니의 그 사고 예방 원칙 밑에 보면 이제 단기적 대책, 중기적 대책이 또 나오죠. 보면 문제는 이때 하이니의 대책에는 뭐가 빠져 있었냐면 안전 조직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과 책임만 조직이 빠져 있었죠. 근데 그 위에 중요한 거는 철학과 원칙은 그 훨씬 선행하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 못했던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문제가 가장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4차 산업 기술이 많이 쓰이는데 여기 빨간 걸로 표시한 것들이 안전의 기본이 되는 건데 현장 조직, R&R, 본사 본부하고 관계, 안전시설의 기준, 그다음에 유해이온 방사선 안전관리 계획서, 계획 기능 이런 것들이 안전의 근본 요인들인데 현재로서 4차 산업기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해이온 방사선 안전계획을 현장에 맞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현장의 상황을 센싱해서 점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수준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제 통합 관제 시스템 하드웨어 실시간 정보 활용, 소프트 센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현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그 문제는 모니터를 아무리 켜놔도 그걸 모니터링할 사람이 그 사람이 다 그 보고 앉을 수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정적 측면인데요. 이제 아까 사고 사망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건설에 도입이 되려면 앞으로도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설, 아까 말씀드린 그 착공부터 준공까지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건설 산업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주력을 되려 약화시켜서 인간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 활동을 성령화라는 거 위험 작업의 자동화, 위험의 조기 감소 등의 보조적으로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관리상 해결하는 플래닝 단계, 가장 핵심적인 단계의 근본적인 도구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경제적 동기가 모든 제도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보면은 스페인들이 아즈텍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금의 혈안이 돼 있었죠. 당시 사람들 전부 금광 캐는 노예를 썼죠. 그러니까 그쪽이 추장이 물었죠. 당신들은 왜 금을 좋아하느냐? 금은 이거는 물러가지고 도구로도 못 쓰고 천하에 쓸모가 없는데 왜 목숨을 거냐 그러니까 나와 내 동료들은 금으로만 나올 수 있는 망원의 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모두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 기제가 돼야 안전 대책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거죠. 이 욕구를 조금이라도 억제시켜보고 일단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기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 기술이 긍정으로 가든 부정으로 가든 인간은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 촉진을 하지만 제한적이고 우리가 사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중소 현장에는 여전히 적용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상위 건설사 한 10대, 20대하고 그 이하의 12,000개, 협력업체 45,000개하고는 빈부 격차보다 안전 수준의 격차가 크다 그럽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거의 기여를 못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근로자부터 모든 건설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제, 책임 체제부터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정적 기능으로는 예방 기능과 함께 말한 대로 작업장의 비인간화가 굉장히 심각해지겠네요. 요즘에는 이제 모니터링 하도 발달해가지고 농땡이 피우는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퇴출됩니다. 메이저 건설사들 이미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로봇처럼 부리게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4차 산업 기술 활용이 아주 역기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앞에 사실은 우리가 건진법, 산안법 히스토리를 조금 중간중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나온 길을 봐야 미래의 갈 길을 찾으신데 욕지 미래는 선찰이연이라고. 근데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만 보고 앞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잘못하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위에다 또 틀린 벽돌을 쌓게 되는 우를 겸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을 무시하고 항상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간다는 거죠. 어렵더라도 원칙은 사수돼야지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안전 관련 제도들이 실효성이 없다면 원칙을 벗어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안전관리계획서,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실행 의무자가 작성한 게 1번 원칙인데 그게 빗겨가 있습니다. 다 외주져 갖고 싸구려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는 못 고치더라도 교황 요한 23세가 얘기한 것처럼 옴니아 비델의 물타 디시물라레 파우카 코르게인데요. 우리가 정말 그 아르키메데스의 작용점, 지렛점 되는 하나만 잘 고치면 기존의 인프라 여러 가지 제도들이 충분히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핵심을 제가 보기에는 맹인보상할지도 모르는 빗겨가는 아직도 빗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참고문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따 토론 시간에 질문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영국의 아까 통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영국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지속적으로 거두고 있는데요. 그 전제는 첫 번째 그 발주자부터 시공자까지 책임이 굉장히 합리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영국의 이제 발주자의 책임이 10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적기에 적정한 수급인을 선정할 것이고, 두 번째가 적정한 공기와 공사비를 제공할 것, 세 번째가 공사에 관련된 집안조사를 제공할 것 등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안법에서 하고 있는 안전대장 작성 이런 거는 수급인들이 해야 될 일이 발주자 일이 아닙니다. 잘못 하위 규정에서 수급인들이 해야 될 일을 발주자가 챙기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걸 또 외주져서 작성하는 똑같은 위해위험 방지에서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가 해야 될 역할은 적정한 공사 조건을 제공하는 데서 멈춰야 되는 거지, 그 안에 시시콜콜하게 뭘 직접 하게 하는 거는 우리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국의 제도를 벤치마킹 하면서 항상 놓치는 게 그거 같습니다. 껍데기를 보지 말고 핵심 개념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핵심 개념은 못 가져오고 껍데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강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요, 중소규모 현장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관리 체제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건설 모든 공사에는 그 규모에 상관없이 건축법이나 이런 데 감리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은 감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안전관리자는 그러니까 그 감리 위치에 가서 하게 되면 중소규모까지 꼭 그 아까 제가 그 안전관리자를 전담만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그랬는데, 공사 규모가 작아지면 하나의 안전 전문가가 2개, 3개 현장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우리 지속기관처럼. 근데 문제는 안전 그 전문가가 발주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야지 현장에서의 위화력이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그 수급인이 현장 소장 밑에 있는 직원 가지고는 우리가 안전에서 얘기하는 제3자 감시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주자의 마지막 책무 10번째가 뭐가 들어있냐면, 영국에서는 그 발주자는 자신의 법에 있는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서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인이나 그 안전 전문가는 발주자한테 법에 있는 안전 책임을 알려줬다는 것을 서명해서 공사 착공 신고서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책무 인지 의무가 확실하게 돼 있는데, 그 영국의 제도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그 기능은 그건데, 우리는 그걸 계속 빼고 간다는 거죠. 제가 30년 얘기했는데도 계속 빼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세움터에 뭐 착공 신고서나 우리가 신고하는 제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금만 몇 줄만 바꾸면 태우면 되는데, 그거 하나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중소규모 현장까지 지금처럼 쫓아다니지 않아도 그 발주자의 권한을 위반 안전 전문가가 공사 계획 단계부터 모든 걸 체크하면은 우리가 이 첨단 이런 게 없더라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그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